자, 안녕하세요. 저는 엄주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재배학하고 식용작물학을 이제 강의할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그 4월 달까지 시험 보는 과정은 이제 기본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화 과정,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상 문제 풀이 과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본 지금 과정 앞에 이제 기초 과정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용어 설명이라든지 개략적인 이제 개념들을 이제 강화하는 시간이었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기존에 많이 이제 출제됐던 것들, 거의 출제가 예상되는 것들 한 80% 정도의 이제 정도 완성 과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과정이 이제 기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심화 과정은 이제 아직 뭐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거나 또 출제가 예상되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하는 한 20% 정도 완성도를 가지고 하는 게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기출문제 풀이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출제 경향이라든지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쭉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를 이제 판별하는 예상 문제 이제 풀이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뭐 과정이야 이렇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뭐 오프라인의 그 강의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야 이제 뭐 거의 뭐 동영상하고 뭐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에는 이제 오프라인 와서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하는 게 이제 좋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재배학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파악해 보죠. 재배학 원론 또는 재배학 이렇게 되는데 재배 개설 쪽이 뭐 한두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적게는 한 문제, 많게는 한 두 문제 정도. 내용들을 보면 뭐 작물 재배의 정의라든지 뭐 이론 이런 내용들이고요. 재배의 기원이라든지 발달 과정 이런 것들이 두 번째 파트고요. 세 번째가 이제 작물의 기원이라든지 전파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 파트고요. 네 번째가 이제 뭐 재배 현황.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출제되면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좀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들이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저기 작물의 재배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해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외워야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높다. 그러니까 뭐 어려워서 이제 내용이 어려워서 이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아니고 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런 내용도 뭐 외워야 되니까 뭐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외우지 않으면 못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재배 개설 내용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위 면적당 최대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요건이 이제 유전성, 그다음에 재배 환경, 재배 기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죠. 세 가지. 자, 유전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품종 관련해서 좀 배워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기본 이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육종. 그다음에 이제 뭐 네 번째가 유전 자원 보존이라든지 이용과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볼 거예요.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제 이쪽하고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육종에서 뭐 한 세네 문제, 뭐 유전에서 한두 개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25% 정도, 한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재배 환경에는 이제 수확틀 그랬습니다. 토양 환경, 토양, 그다음에 이제 수분은 공기,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이제 광. 내용들은 전체 내용들에 대한 뭐 스트레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상적 발육, 기상 생태형, 뭐 상적 발육이라는 것은 뭐 온도라든지 뭐 일장에 따른 작물의 생리 등을 배우는 게 이제 상적 발육이죠, 그렇죠? 온도하고 광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뭐 각 파트별로 한 문제씩 정도, 그래서 보통 한 뭐 7 내지 8문제 정도. 이쪽도 뭐 보통 한두 문제 좀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상적 발육, 온도라든지 일장, 그러니까 투납처리라든지 일장 효과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뭐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재배 기술 관련 내용들은 이제 첫 번째가 작부 체계 나오죠. 작부 체계. 윤작, 혼작, 간작, 교호작, 뭐 자유작과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작부 체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자하고 묘에 관한 종묘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이제 뭐 종자 이제 발화라든지 뭐 휴면 관련 내용도 있고요. 자, 이제 육묘 과정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지, 육묘에서 정지해서 파종하고 뭐 이식, 이항, 모내기 그런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면 이제 관련된 그 재배하면서 이제 시비도 관련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종 재해, 이제 병해충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재해에 포함되어 있을 거고, 각종 이제 또 여기하고는 다르게 이제 스트레스, 환경 재해들이 이제 내용일 거고요. 그다음에 관리 기술, 보식이라든지 속기, 멀칭, 그다음에 중경 재배, 제초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아번째가 이제 뭐 재배 관련된 재배 방법, 생력 재배라든지 뭐 친환경 재배, 뭐 시설 재배 등 같은 내용들이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뭐 수확, 건조 저장, 뭐 수확 후 관리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재배 기술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7 내지 18문제 정도는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항 수는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꼭 이렇지는 않고요. 이쪽이 뭐 한 8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뭐 한 4, 5문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달 동안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교재를 좀 보시죠. 12페이지. 자, 재배의 개념, 그래서 이제 뭐 작물 관련된 용어라든지 뭐 정의 그런 거 있습니다. 재배. 재배라는 것은 이제 토지를 이용해야 되겠죠. 토지가 있어야 되는 거 반드시. 토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길러서 수확을 올리는 이제 경제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정의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여기 한문을 보면 여기 토지죠. 저 토지고 여기 이제 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농기구.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아주 오래된 때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 무기가 되는 거고요. 전쟁이 없을 때에는 이제 뭐 농기구로 사용을 했으니까 농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기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물이 있을 거예요. 작물. 자, 일단은 뭐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어야 돼요. 이용성과 경제성이 있어서 사람의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이제 작물이라고 하는 거죠. 별도로. 식물 중에 작물. 이용성과 경제성이 없으면 뭐예요? 잡초죠, 잡초. 그렇죠? 작물은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잡초에 있어요. 잡초. 잡초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의도에 역행하는 이제 존재 가치상의 식물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에 역행한다. 이용성과 경제성이 없고 오히려 작물을 재배하는데 해를 주는 이제 식물이 이제 잡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작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부위가 이제 거대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식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형 식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형 식물. 기형이다. 이게 원래 이제 야생종으로 재배하던 것들은 이제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재배 과정에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육종 과정이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용하는 부위가 이제 커지도록 진화시켜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기형식물이다. 뭐 이런 내용들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제 12페이지 보시면은 작물 재배해서 그 내용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농업의 일반적 특성, 식물의 이제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광합성 능력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독립 영양 생물인 이제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동화 능력을 이용해서 양분을 저장해서 그 이용 부위를 우리가 사람이 사용하는 부위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이제 기술이 이제 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농업 생산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뭐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생산 과정이 순환적이다, 증식률이 높다, 계절성, 지역성이 강하다. 여러 가지 이제 기상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뭐 공부하지 않아도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면에서의 이제 재배의 특성은 이제 토지는 중요한 생산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그 요소이고요. 지력은 영속적이다. 지력은 영속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력은 소모되죠. 소모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의 관리를 필요한, 그러니까는 이제 지력 촉진을 위해서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수학 체감 법칙. 수학 체감 법칙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제 증가하다가도 그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이제 어떤 수량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이제 법칙을 이제 수학 체감 법칙이라고 해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의 분산 상태, 토지의 소유재료 등 농업 생산에 등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친다. 유기적인 생물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다음에 자본 회전이 뭐 늦다. 그다음에 생산 조절이 곤란하다. 뭐 이런 내용들 다 뭐 유추할 수 있고요. 노동 수요가 연중 불균형하다. 뭐 중요한 농촌의 이제 문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분업화가 잘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는 그러니까 뭐 물 주는 것만 따로 하고, 그다음에 뭐 시비만 따로 하고 이런 걸 뭐 나눠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면에서 가격 변동이 심하다. 변질되기 쉬운 것이 많고 생산 소규모이며 분산적이기 때문에 그 거래에 있어서 중간상인의 역할이 크다. 유통 마진이 큰 편이죠.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의 가격 차이가 엄청 크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가격에 비해서 중량이나 용적이 커서 수송비가 많이 드는 단점도 있다. 그다음에 소비 면에서는 이제 수요 탄력성이라든지 공급 탄력성도 변동이 많죠. 그때그때 따라서.
뭐 한번 이제 많이 재배되면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하고, 또 가격이 폭락하면 재배가 이제 적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격이 또 급등하고, 그런 이제 현상들이 반복이 되는 게 이제 농작물이고요. 다양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수요자 기회에 맞는 품질 개발이 좀 늦은 편이다. 소득 증대에 따른 수요 증대가 공산품에 비하면 많이 적은 편이다. 예전에 이제 좀 오래 전에 이제 기출 문제 출제된 적이 있던 내용이고요. 출제되면은 여러분들이 못 풀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 밑에 기출 문제 정도의 그런 형태예요. 그다음에 작물의 이제 특성. 그래서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은 식물. 작물은 이제 이용부들이 다 이제 그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예에 든 것처럼 이제 벼는 이제 이삭, 종실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은 그 줄기, 껍질을 이용하는 거고요. 시금치는 뭐 생채류니까 이제 그 전체를 다 먹는 거고요. 감자 이용 부위는 이제 지상부 쪽은 여러 가지 독성 성분 때문에 이제 이용이 어렵고요. 밑에 이제 괴경 부분만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이제 괴근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경제성 면에서는 이제 기형식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야생식물보다는 생존 경쟁에서 약하다. 그래서 이제 뭐 작물은 인간의 이제 보호를 받고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야생식물에 비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연 환경에 대한 불리한 면이 많죠. 보호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인간과 이제 작물은 이제 공생 관계다. 그런 내용도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14페이지 보면 이론과 재배학은 읽어보셔야 시험 안 나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작물 재배 이론과 삼각형 그랬는데 앞에서 나왔던 이제 한번 설명드렸던 거예요. 단위 면적당 최대 수량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유전성, 이제 그 작물의 이제 고유한 특징이 이제 품종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배 환경, 이제 재배 기술, 이러한 것도 이제 수량을 저하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 돼야 이제 최대 그 면적이 가장 큰 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발달이 돼야 된다. 골고루 어느 한 가지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최대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골고루 균형되게 발전을 해야지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율 법칙이 적용이 된다. 최소율 법칙. 리비히라는 사람이 이제 제창을 한 거고요. 어느 세 가지 요건들이 이제 다 중요한데 그중 어느 한 가지 요건이 이제 부족을 하면 그 한 가지 요건에 의해서 수량이 이제 좌우가 되는 것을 이제 최소율 법칙 이렇게 하고, 그 부족한 요인을 이제 제한 요인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최소율 법칙, 제한 요인 이런 용어들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15페이지 뭐 재배학 내용도 이제 참고해서 봐두신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재배의 기원과 발달, 그 원시 시대의 생활 양식,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 저기 이제 뭐 수렵 활동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재배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해서 이제 재배하는 그 재배 과정을 겪었다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 역사학에서도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농경의 발생의 시기 및 발상지. 그래서 이제 뒤에 보시면 뭐 발상지에 관련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큰 강, 산간부, 해안지대.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가 비옥한 그런 지역이 이제 세 가지잖아요. 여기 이제 큰 강 유역. 큰 강 유역은 이제 자꾸 이제 강이 범람되고 빠지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한 이제 부유 물질들이 이제 토지에 쌓이면은 비옥한 토지가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작물로 재배 기원지가 됐을 것이라는 설이 있는 거고요. 캔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제창을 했었고요. 자, 산간부. 일반적으로 산간부 저지대는 이제 기후가 온화하고 여러 가지 관계 용수를 이제 얻기 쉽고 그래서 이제 농경의 발상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이제 작물 중에 이제 옥수수라든지 그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중간에 보시면 옥수수라든지 강낭콩, 호박 등은 주로 이제 그 기원지가 이제 산간부예요. 산간부. 쪽 남아메리카 쪽. 좀 약간 뭐 잉카 문명의 발상지라든지 이런데 마야 문명의 발상지와 같은 산간부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지대, 해안지대도 온화한 기후라든지 토지가 비옥하고 수분, 토양 수분도 넉넉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을 재배하기에 적당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또 발상지로 보기도 합니다. 뭐 그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뭐 기출 문제 출제가 돼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해놓은 거니까 봐두시면 좋고요. 원시적 재배 기술 내용도 그 밑에 이제 굵은 글씨만 볼게요. 원시시대의 재배 기술의 본질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어 왔으며 다만 품종이 개량되고 기계, 농약, 비료 등을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생력적 재배로 된데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약적으로 어떤 수량이 증가하게 된 그 계기는 그 이제 벼 같은 경우는 담수 재배를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잡초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잡초와의 이제 경쟁이 이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비약적인 이제 그 수량 증가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초제 개발이잖아요. 제초제라든지 이제 뭐 살균 살충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화학 농약이 이제 개발됨으로써 이제 또 비약적인 수량 증가 가져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재배의 이제 발달 과정,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 그 내용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달된 과정들을 이제 쭉 기술해 놨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론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되면 좀 어렵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또 내용들이 좀 많고요. 생각보다는. 그렇죠? 자, 식물 영양에 관련해서는 이제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그 살페트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연구를 했었고요.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기존 기출 문제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다시 좀 출제되기는 힘들 것 같고, 유기질설입니다. 유기질설 정도로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툴이라는 사람은 토양 입자가 그 자체가 뿌리에 흡수되어 식물 조직으로 변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식물의 그 생장에 관련된 게 이제 토양 입자가 이제 직접적으로 흡수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과학 이론으로 이제 맞지는 않죠. 근데 이제 발달 과정이니까 나왔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레리우스하고 이제 테어라는 사람은 그 앞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유기질서를 이제 신봉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유기질 정도만 알면 되고 그 위에 뭐 탈레스라든지 툴은 좀 나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베레리우스라든지 테어는 이제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니까. 그다음에 로스는 좀 알아두셔야 되죠. NPK 중요 원소임을 밝혔다. 그러니까 비료 3요소는 NPK라는 것을 밝히는 사람이고요. 중요한 원소로 사용됐다는 거고요. 이제 소시리는 이제 수경 재배를 최초로 이제 그 개발을 했고 실험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 원소들, 필수 원소들을 이제 밝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식물 필요한 양분이 이제 16가지 이제 필수 원소들은 이제 수경 재배로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다 이제 그 있는데 한 가지만 부족하게 해서 그 부족한 원소가 어떠한 이제 작물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씩 밝혀낸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7번째가 리비의 이제 그 무기질설이에요. 무기질설, 무기영양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유기영양설, 리비는 이제 유기영양설. 수경 재배를 창시를 한 사람이 이제 삭스하고 이제 롭스라는 사람들이고요. 채소율 법칙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한 가지 부족한 원소 요소에 의해서 이제 그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이제 제소율의 법칙이고요. 뭐 제한 요소라는 용어도 있으니까 아까 설명했었고요. 로스와 길버트가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이제 비료를 제조를 했죠. 과리단석회와 같은 이제 비료, 인산질 비료죠. 그다음에 이제 하버 보시 공정이라고 해서 암모니아 합성에 최초로 성공을 했고요. 유기질 비료죠, 유기질 비료. 그다음에 이제 보신 걸트는 이제 콩과 작물이 공중 지수를 고정해서 작물이 공생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제 시사하는 발언을 했었고요. 보신 걸트. 그다음에 베이제닉 프라즈모스키라는 사람, 냄새가 꼭 뭐 러시아 사람 냄새가 좀 나죠. 스키 뭐 그러니까. 근류가 세균에 의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세균 후 순수 배양에 성공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살펠트는 콩과 작물의 생육은 전에 생육하였던 토양으로부터 토양으로 옮겨주면 더욱 생육이 좋아진다는 것을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배우겠지만 이제 그 새로운 땅에서 이제 재배를 할 때에는 이제 콩과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이제 균류를 좀 그 접종을 해서 그 뿌리옥박하게 이제 그 생육이 활발하게 하면은 작물 수량을 올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물 보호. 작물 보호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저기 뒤에 이제 병해충 쪽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가장 작은 이제 뭐 바이로이드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 그다음에 이제 그 세균하고 중간에 있는 이제 뭐 파이토플라스마, 그다음에 세균, 그다음에 곰팡이, 이런 것들의 발견은 현미경 발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미경이 이제 광학 현미경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상차 현미경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전자 현미경 이런 것들이 발달해버려서 이제 그 전까지 못 보던 이제 그런 생물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미경의 발달은 작물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리웨노코라는 사람이 이제 미생물을 관찰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스테르 잘 아시는 사람이죠, 그렇죠? 파스테르 우유 뭐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병원균설. 그다음에 이제 버키라는 사람은 감자의 부패가 곰팡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자의 이제 가장 무서운 병이 이제 감자 역병이에요. 파이토프트라 인페스탄스라는 그런 곰팡이에 의한 병인데 남기문에 의한 병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그 이게 이제 곰팡이에 의한 것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이제 뭐 어떤 그 재앙이다. 그러니까는 뭐 하느님이 뭐 인간의 벌을 내리는 거다. 또 마녀하장식으로 이제 뭐 너무 잘생긴 미녀를 갖다가 이제 뭐 불에 태워 죽인다든지 제물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전에는 이게 이제 그 곰팡이가 생겨서 이게 썩는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썩으니까 이제 곰팡이가 침입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원인 자체가 곰팡이라는 얘기죠. 원인 자체가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부패가 생기는 거고, 그랬던 내용을 밝히는 사람이 이제 뭐 버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밀라르데는 이제 보르독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최초의 살균제이기도 하고요. 포도 녹균병을 방지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보호 살균제로 사용되는 약제가 이제 보르도액인데, 이제 포도를 재배하는 재배지에서 다른 이제 포도들은 다 이상이 있는데 어느 한 농가에 이제 포도만 멀쩡해서 보니까는 이제 보르도액, 그러니까 구리하고 생석회하고 황산구리를 섞어서 이제 살포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창제한 게 이제 보르도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이제 밀라르데다. 그 다음에 해충에 대해서는 2차 대전 후에 DDT가 나왔으나 최근에는 살충력이 강한 유기인재가 나오고 천적에 대해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병해충이라든지 제초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DDT는 이제 유기염소계 제초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토양 잔류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거의 판매 금지가 된 그런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금지가 된 약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농약들은 보면 이제 보통 독성을 얘기할 때
맹독성, 고독성.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독성이 한 거의 80% 내지 90%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독성이 한 10 내지 20%고요. 얘네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농약 먹고 죽고 싶어도 별로 먹고 죽을 약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이제 이런 관련된 문제에서 이제 보통 이제 출제될 때 요즘은 여러 가지 이제 병해충의 이제 저항성이 심해져서 이제 맹독성 또는 고독성의 농약이 이제 개발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그럴 듯 하잖아요. 그렇죠? 틀린 지문입니다. 저독성 개발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간의 저항성 차이가 있다는 점이 착안해서 내병성이라든지 뇌충성의 품종을 육성해서 작물 보호에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배적 또는 경쟁적 방제 방법으로 이제 병해충 저항성 등의 품종 등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친환경 재배라든지 유기농 재배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조직배양 기술 발달로 말미암아 바이러스병에 전염되지 않은 새로운 식물체,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 육종의 좋은 그런 이제 소재로 활용이 되는 게 조직배양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작물 개량. 카메랄리우스라는 사람은 식물에도 성별이 있다. 시금치, 삶, 호프, 옥수수 등 성에서 관찰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술된 그 4가지 작물들은 이제 자웅 2주예요. 자웅 2주. 작물은 이제 꽃은 이제 이렇게 단성화가 있고요. 양성화. 일반적으로 양성화니까. 단성화에는 이제 자웅 동주. 또는 자웅 이화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자웅 이주 또는 우리말로는 이제 자웅 암수 딴몸 이렇게 돼 있죠. 암수 딴몸. 양성화라는 것은 이제 암꽃, 그러니까 암술과 수술이 한 꽃 안에 있는 거죠. 암꽃과 수꽃이 한 꽃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양성화잖아요. 그렇죠? 자웅 동주는 암꽃과 수꽃이 이제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죠. 한 개체 안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식물을 이제 단성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웅 이주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암꽃을 가지고 있는 개체하고 수꽃을 가지고 있는 개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식물을 이제 자웅 이주 식물 이렇게 이제 암수 딴몸, 암수 한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시금치, 삶, 호프, 옥수수는 자웅 2주 작물이에요. 자웅 2주 작물. 그다음에 켈로이터 또는 켈로이트, 발음상의 차이니까 제 발음을 탓하지 마세요. 사람 이름은 어렵습니다. 켈로이트 또는 켈로이터. 교잡에 의해서 잡종을 얻는 데 성공을 했고 교잡에 의한 작물 개량의 기능성을 최초로 시사를 했다. 교잡에 의해서 잡종을 얻는 데 성공을 했다. 다윈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진화설. 그다음에 바이스만. 독일 사람 같은데 독일 발음에서 이제 W 같은 묵음이에요. 그렇죠? 바이스만 그렇게 읽어져요. 진화론을 반박하고 특정 형질을 반박하고 획득 형질은 유전하지 않음을 증명하려 했다. 획득 형질은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론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한센의 이제 순개설은 이제 육종에서 이제 한 번 더 나올 거고요. 요한센의 순개설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개는 환경에 의한 변이가 나타나도 유전되지 않고 따라서 순개 내에서는 선발 효과가 없다고 했다. 이게 순개설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완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제 완두에는 이제 종자가 이제 달리잖아요, 그렇죠?
꼬투리 네 종자가 달리는데 하나는 이렇게 작고 하나는 이렇게 큰 종자를 이제 심어봤어요, 그렇죠? 가지고 심어보면 그 종자에서 생산된 그 자손들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그 자손들을 다 평균 내봤을 때는 얘가 생산한 개체들이나 얘가 생산한 개체들이나 평균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발을 해봤자 별로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환경에 의해서 얘네들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들은 항상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순개설이고요. 그다음에 멘델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현대 유전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사람이고요. 자, 드브리스. 유전과 변이에 있어서 환경 조건에서 나타난 변이는 유전되지 않지만 원인을 알 수 없으나 유전되는 변이도 있고 이것을 돌연변이라고 했다. 돌연변이설, 그래서 드브리스 돌연변이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러는 X선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밀러 X선. 그다음에 이제 생장 조절 및 잡초 방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옥신에 관련해서는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런 이제 물질이 있었을 거니까 어떤 뭐 식물 생장에 관련된 호르몬이 있었을 거라는 것을 시사를 했고요. 그래서 웬트 콜부터는 좀 기억을 해두신 게 좋겠어요. 이제 웬트는 이제 귀리 자엽초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 부분 귀리에 이제 자엽초죠. 그러니까는 자엽초 그러면은 그 떡잎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기관을 이제 자엽초라고 하잖아요. 이 정답 부분, 생장점 부분을 이제 절단을 해서 여기 이제 샤알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이 샤알의 배지에 이제 어떤 물질이 침착이 됐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여기다 다시 올려놨더니 얘가 이제 다시 그 햇빛에 반응하는 것을 관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웬트는. 그래서 이제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확인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까지는 이게 이제 옥신이라는 그런 이제 생장 조절 물질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렇죠? 어떤 아무튼 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호르몬이 있을 것 정도만 이제 짐작을 한 거고요. 자, 코리안 사람 그 본체를 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직접적으로 옥신을 발견해서 식물 호르몬 즉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옥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베렐린. 1926년 일본의 식물병리학자인 쿠로자와만 좀 알면 되시고요. 키다리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이제 지베렐라 쿠지쿠로이라는 그런 곰팡이인데 이제 불안전균에 속하는 그런 곰팡이인데 그 곰팡이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낸 사람이에요. 지베렐린, 쿠로자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러와 스쿡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토킨이라는 그런 이제 생장 조절 물질을 또 밝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시토킨류 키네틴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다. 키네틴은 이제 시토킨류이고요. 그다음에 아부시스산,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휴면을 유도하는 생장 조절 물질이 이제 아부시스산이 오오쿠마오구 콤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요. 오오쿠마 콤포스. 그다음에 에틸렌이라는 것은 그 식물 생장 조절제는 식물 생장 호르몬은 이제 그 식물체 내에서 주로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이제 그 호르몬이에요. 기체 상태. 동양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향을 피우던 과실의 후숙이 촉진된다는 걸 알았다. 향을 피운 실내에 이제 그 어떤 과실을 놔뒀더니 빨리 이제 빨리 익어서 이제 그 원인을 밝혀보니까는 어떤 물질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가스등을 켜면 식물의 노쇠와 낙엽이 촉진되고, 그다음에 뭐 난로를 켜놓은 그런 이제 그 실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후숙이 진행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에틸렌이라는 그런 성분을 확인한 사람은 이제 가네라는 사람입니다. 가네. 그래서 가네, 에틸렌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가네라는 사람이 에틸렌이라는 그 기체 상태의 어떤 생장 호르몬을 이제 발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19페이지 생장 억제 물질, 강낭콩 줄기 신장을 억제하는 물질로 이제 이사 DNC가 있다. 그래서 작물 재배에 널리 이용이 되기도 하고 생장 억제 물질로, 그러니까 주로 외화 물질로, 그러니까 작물체를 도복에 저항성이 강하게끔 하는 그런 외화 물질로 사용되는 생장 조절, 생장 억제 물질이다. 그다음에 잡초 방제 관련 역사에서는 그 세 번째 보시면 이제 포큰이라는 사람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최초의 이제 화학 합성 제초제가 이제 이사디. 이사디는 이제 옥신류예요, 옥신류. 그래서 그러니까 호르몬형 이행형 제초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호르몬형 이행형 제초제, 제초 합성 옥신, 합성 옥신. 그러니까 자, 이사디 같은 경우는 농도가 높은 농도에서는 제초제이고요. 전용도에서는 호르몬 작용을 해요. 보통 줄기에서는 10-5성에서 한 6수 정도의 농도에서 호르몬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농도 이상이 되면, 10-2승이라든지 3승 정도 농도가 되면 오히려 식물의 이제 상편 생장을 유도해서 이제 오갈병이라든지 이런 증상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초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호르몬제죠, 호르몬제. 얘는 호르몬 재료도 이용이 돼요. 전용도로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게 되면 이제 생장 조정제로도 사용이 되는 거죠. 콤포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합성했다 유기 제초제. 호르몬형 이행형 제초제다. 뭐 4번, 5번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배 형식까지만 좀 할까요? 재배 형식. 자, 소경. 뭐 경할 때 여기 경기가 이제 그 경작할 때 경자예요. 경작할 때 경자. 뭐 성길소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동 경작 형태를 이제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시적 탈취동에 가까운 재배 형식으로 원시적인 뭐 괭이나 굴봉 등으로 이제 땅을 파서 이제 파종하는 형태. 그다음에 비배 관리를 별로 하지 않고 수확을 하고 토지가 척박해지면 이동하는 이동 경작 형태를 이제 소경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동남아 열대섬이라든지 아프리카 중남부에서도 아직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야. 식경. 뭐 옆에 식경 할 때 이제 식민지 할 때 식자도 되고요. 요 식자도 되고 여기 식자도 됩니다. 이거 식민지 재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민지 농업. 주로 식민지나 미개지에서 주로 하는 농업 형태가 이제 식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페이지. 넓은 토지에 한 가지 작물만을 장작을 해서 생산품을 상품 생산을 하는데 가격 변동에 매우 예민한 그런 재배 형태가 이제 식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고엽나무라든지 담배, 차, 커피 등이 주로 이제 식경 형태로 재배되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이제 저렴한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 형태가 이제 재배 형태가 이제 식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경. 자, 곡경은 이제 곡식 할 때 곡경. 곡류 위주 농업. 그래서 광대한 면적에 걸쳐서 곡류가 주로 재배되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규모 기계화를 통해서 상품으로서 그 상품 생산을 하고 곡물 생산을 하는 그런 농업 형태, 곡경. 주로 이제 옥수수라든지 벼농사, 미국의 옥수수라든지 동남아시아의 벼농사 형태가 이제 곡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포경.
보통 이제 포장, 우리가 이제 그 작물 경작지를 이제 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자가 이제 포자예요. 어떤 일정한 범위의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를 이제 포라고 합니다. 포.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역사에 보면 이제 원포유라는 게 있어요. 원포유. 원은 이제 좀 이제 과수원 정도로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요. 포는 이제 채소 재배하는 곳, 채소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유는 뭐 동물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포자예요. 그래서 뭐 유축농업, 유축농업과 이제 작물 재배를 이제 그 혼합하는 이제 혼동농업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량과 사료 생산을 균형 있게 하는 생산농업 형태. 그래서 가축 분류라든지 구비를 이용해서 지적 소모를 막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합리적인 윤작 방식으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발달한 농업 형태다. 자, 원경 그러면 이제 과수원할 때 원자예요. 그래서 원예적 농경 형태로 가장 집약적인 재배 형식이다. 가장 집약적인 재배 형태다. 집약농이라는 게 이제 많은 자본과 노동력을 들여서 이제 그 일정한 토지에서 생산력을 가능한 높이려는 이제 재배 방식을 이제 집약농업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그 5회차 시험에서 이제 원예 농업하고 식량 농업하고의 이제 그 차이점 구분하는 게 시험이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 원예 농업은 이제 집약적인 재배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농구라든지 축력을 이용해서 관리한다. 관계, 보온 육명, 보온 재배 등이 이용되고 있다. 원예지대나 도시근교에서 주로 발달하는 재배 형태가 이제 원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원경. 원예 농업 이렇게 보시면 되죠. 좀 쉬었다 할게요.